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발전. 요즘은 가정에서도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가 바로 태양광을 이용한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서울대학교 장호원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태양광을 이용한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앞으로 우리가 수소를 이용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수소를 이용할 때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태양에서 태양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게 되면 정말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고효율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을 어떻게 수소로 바꾸는지 오늘의 강연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중 우수 질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간에 퀴즈를 낼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을 이용한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장호원 교수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제목에서 보이는 그린 수소라는 것은 우리말로 녹색 수소인데 회색 수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회색 수소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 수소를 써야 이 지구가 더욱더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미래 도전 과제 10개를 보고 계십니다. 교육, 글로벌화, 보건, 그다음에 인구의 노령화, 보안, 그다음에 이민, 새로운 정부 여러 가지 해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수소 생산에 대한 것은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 고갈 그다음에 기술의 고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수소를 연료로 쓰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연료라고 하면 주로 석유, 석탄을 쓰고 있는데 그 석탄, 석유를 쓰지 않고 수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그 화석 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뛰어난 그런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정제소라는 그런 자료인데 이것은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리파이너리라고 하면 정제소입니다. 석유를 정제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여러 갖가지 기름 또는 거기서 나오는 고분자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과 같은 어떤 용액과 거기에 공기에서 있는 탄소, 그다음에 질소를 넣고 그다음에 전기를 줍니다. 그 전기는 태양광에서 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리파이너리에서는 주로 열을 사용했는데 열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케미컬이라든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좋은 것이 발생되는 CO2를 다시 저희들이 필요한 화학 연료를 생산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망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limate change is urging us to drastically minimize the use 제가 of 앞에서 fossil 이야기했던 energy. 그런 것이 이제 The 도시화 industry has little 되어 있는데요. alternatives. Currently, the industry uses coal, oil, and gas as feedstock and fuel in their processes to develop base chemicals for further 기존의 development 석탄을 into 사용해서 necessary 현재 carbon-based 지구 오염이 많이 compounds 되고 and 있고 materials. 그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Our chemical sector that delivers these base chemicals will have to replace its 그래서 traditional 심각하게, raw materials and energy 기후변화 sources with 또는, sustainable ones as 자연 soon as possible. If we want to become CO2 neutral by 2050, 그런 e-refinery is 문제점들이 exploring 있습니다. possibilities for the 근데 radical 전기를 사용하는 이 transformation of the 정제소가 chemical industry. It 만들어진다고 focuses 그러면 on the electrochemical 보다 conversion 깨끗한, of water, air, 지구, and biomass into fuels and bulk chemical using 지속 sustainable 발전 electricity. 가능한 사회를 E-refinery aims at 있다는 two 것입니다. technologies. One, the indirect route towards chemicals and fuels via green hydrogen. With H2 and carbon molecules from air or biomass, it is possible to make base chemicals and fuels using several steps of thermochemical reaction processes. The indirect route requires high temperatures and pressures. 2. 네, 앞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 그러면 점점 수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수소차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소 전기차 또는 수소차라고 합니다. 일부 우리가 이미 수소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뒤에는 그런 수소차가 거리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난방을 할 텐데 앞으로는 난방을 할 때 수소를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수소의 사용량이 앞으로 10배 정도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의 모식도입니다. 이미 현대에서도 수소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수소차에는 실제로 연료 전지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연료 전지가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이제 가는 것이 수소차인데 그 연료 전지 내에 보면 그 연료 전지는 이 전기를 발생할 때 수소와 산소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 산소는 무한정 공급이 되고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어서 같이 넣어주게 되면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을 필두로 독일, 그다음에 미국, 우리나라가 이쪽 그 산업에서 아주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소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난방, 모든 에너지를 수소를 쓰겠다는 것이 수소 사회이고 중국도 약 몇 년 전에 수소차 굴기라고 해서 수소차에 있어서는 전 세계 1등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사회를 만들려면 실제로 수소차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스 충전소처럼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를 많이 만들게 되면 이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수소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일부 수소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수소 탱크는 요즘 폭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소 탱크에서 릭이 있을 때 그 릭을 감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위험성이 있는데 수소 탱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는 좋은 점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소를 쓸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수소는 화석 연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수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 자체는 청정 에너지이지만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쓰는 수소의 대부분은 회색 수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물에서 저희들 수소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은 H2O입니다. 그래서 물 안에 수소 분자도 있고 그다음에 산소 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안에 있는 물을 분리해서 H2 수소 분자를 기체를 만들게 되면 CO2 발생 없이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분해할 때 저희들이 그거를 수전해 또는 물분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물을 분해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물을 많이 물을 끓이면 여러분들 물이 그냥 증발하죠. 근데 저희 거기에다가 전기를 주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 보시겠지만 물에서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쓸 때 저희들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얻고자 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만들어서 쓰는 전기는 이미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이 분야에서의 기술입니다. 보시는 자료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이 15테라와트입니다. 근데 지구에 오는 태양광 에너지 전체는 86,000 테라와트입니다. 그래서 저 태양 에너지의 1%만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도 지구에 필요한 모든 전기 에너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태양 전지 패널을 어떤 산비탈이나 건물 옥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고, 태양열 발전은 실제로 빛을 모아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돋보기로 까만 색종이를 태우듯이 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태양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에서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다 태양광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실제로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를 이해하려면 아주 양자역학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밴드 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부도체, 반도체, 도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물질 내에는 컨덕션 밴드, 전자가 흐르는 그쪽, 그 다음에 또 밸런스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간격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밴드 갭이라고 하고,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작으면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없으면 도체라고 합니다. 이 그 간격을 실제로는 단위로는 그 보시는 화면에서 EV라는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1 EV 정도가 되면 적외선 영역이고, 그 다음에 2 EV 정도가 되면 빨간색 정도가 됩니다. 크기로 실제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밑에 예제에 보시면 유리, 흑연, 산화철, 실리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리를 보시면 투명합니다. 왜 투명하냐고 하면 밴드갭이 워낙 커서 빛에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흑연은 까맣죠. 그래서 빛을 다 흡수를 합니다. 흑연은 밴드갭이 0인 도체입니다.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밴드갭이 2.0,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산화철은 반도체에 해당하는 밴드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밴드갭은 1.1이죠. 그래서 0은 아니고, 그렇다고 밴드갭이 매우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가장 유명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적당하게 있어야 빛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유리는 밴드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않고, 그다음에 도체 같은 경우에는 빛을 흡수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거기에서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 빛을 흡수하게 되면 전자와 전공 쌍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 쌍이 생성되면 그 전자와 전공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전기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빛, 포톤이라고 하는데요. 포톤이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면 전자와 전공 하나씩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자를 흐르게 하고 전공을 흐르게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광전기 화학적 물분해입니다. 포토 일렉트로케미컬 워터 스플리팅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줄여서 PEC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전극이 있고, 이 전극 어느 한쪽에 제가 빛을 쬐어주면 거기에서 수소가 발생하든지 또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극에 빛을 쬐어주게 된다고 해서 광전극이라고 하고, 그때 그 표면에서 수소가 일어나는 반응, 영어로는 HR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는 거기에서 산소가 일어나는 반응, 영어로는 OER이라고 하는데, 그 OER, HER 두 개의 전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을 둘 쪽에 쬐어줄 수도 있고 또는 한쪽에 쬐어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물분해 반응은 흡열 반응, 에너지가 필요한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을 물을 분해하고 거기에서 수소와 산소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는 산소는
이때 나오는 산소는 쓰지 않고 수소만 포집을 해서 앞에서 보셨던 연료전지에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광양전극, 포토에너드, 또 광음전극 둘 중에 뭐 둘 다 써도 됩니다. 아니면 한쪽을 써도 되는데 어쨌든 광양전극 또는 광음전극을 만들 때 그런 광전극에서는 반드시 반도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어떤 반도체 밴드 갭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양전극으로 쓸 때는 광양전극 표면에서는 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반도체는 반드시 N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N형이라는 것은 전자가 많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광음전극, 수소가 발생하는 전극에서는 P형이 돼야 됩니다. P형이라는 것은 반도체인데 전자보다 그 내에 전공이 훨씬 더 많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광양전극에는 N형 반도체, 광음전극에는 P형 반도체를 써야 저희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전기화학적 물분해, PEC 물분해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그림처럼 양전극에 빛을 쬐어줄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그림처럼 음전극 쪽에 빛을 쬐어줄 수도 있고 또는 양쪽 다 빛을 쬐어줘서 저희들이 원하는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전극인데 여러분들 광촉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촉매는 크게 보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광전극과 유사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점은 광촉매는 입자입니다. 그래서 그 광촉매 입자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 분말입니다. 이렇게 파리클처럼 되어 있는데 그 파리클이 어떤 입자들이 물 안에 있고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그 입자 표면에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값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태양전지하고 그다음에 전기촉매, 어떤 금속 전극을 물 안에 넣고 그다음에 태양전지에서 오는 전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실제로 물에서 수소가 발생되는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것인데 AAA 건전지로 실제로 연결을 했을 때 전극 표면에서 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젓가락 두 개를 꽂고 그다음에 젓가락 두 개 사이에 3V 정도를 걸어주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전극이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낮은 전압에서 전기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드는 게 태양전지이죠. 그게 PV이고 그다음에 전기촉매를 연결해서 하는 수소 생산, 그것이 영어로 PVEC인데 PVEC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그런 PVEC 기술은 상당히 선두에 있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PVEC 기술보다는 오늘 말씀드릴 포토 일렉트로드 또는 PEC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PVEC 쪽에서는 저기 있죠. 너무 비싸고요. 효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광촉매는 싸지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값도 싸고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앙 영역에 있는 포토 일렉트로드의 다른 기술을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효율이 좋으면서 값이 싼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광음전극 또는 광양전극, 광음전극에서는 표면에 수소가 발생하고요. 광양전극은 표면에 산소가 발생합니다. 반대쪽에 또 수소, 산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빛을 쪼여줘서 저희들이 되도록 수소 발생을 잘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중요한 세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IPCE라는 것이 양자 효율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첫 번째 빛을 쬐어줬을 때 전자와 전공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자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진 전자 전공,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안에 있는데 그것들이 전자 전공은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하가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전자와 전공이 만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걸 원하지 않고 전자를 흐르게 하고 또 반대쪽으로 전공을 흐르게 해서 전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일렉트론, 전공, 홀, 일렉트론, 홀이 재결합,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서로 분리가 되어서 수송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 팩터이고 두 번째 팩터이고 마지막 팩터는 이제 계면에 갔죠. 계면에 가서 수소가 발생되는 HER 반응 또는 산소가 발생되는 OER 반응에 전자 전공이 쓰여야 되는데 그때 최대한 그 계면의 반응에 전자 전공이 잘 관여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런 효율. 그래서 이 세 가지 팩터를 다 곱하는 것이 최종 효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촉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촉매는 다 들어보셔서 아마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촉매는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가 반응에 참여를 직접 하지 않지만 반응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촉매라고 하고요. 그 촉매가 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적 반응에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을 쉽게 넘어야 되는데 그 장벽을 낮추는 것이 바로 촉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물을 분해할 때 아이디얼하게는 1.23V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젓가락으로 3V 정도를 줘야 물을 분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과전압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전압을 낮추려고 하면 좋은 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전극을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IPC라는 어떤 효율도 측정을 하게 되고 되도록 1.23V에 가깝게 낮은 전압에서 저희들이 수소를 만들게 되면 좋은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Solar to Hydrogen Efficiency, STH라는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Solar to Hydrogen Efficiency를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양전지는 현재 실리콘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보시기에 까만 패널이 있고 약간 진청색 패널이 있는데 진청색 패널은 그 효율이 한 20% 정도가 되고 까만 것은 한 25%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솔라 투 하이드로젠의 월드 베스트 이피션시는 한 20% 정도입니다. 저것이 기본적으로 태양전지보다는 좋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전지 개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양전지에 가깝게 효율을 높게 하면 저희들이 결국 수소를 만들 때 보다 싸게, 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드릴 텐데 반도체에는 N형, P형, N타입, P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N형에는 주로 산화물, O가 들어가는 산화물이 많고 P형 반도체에서는 상대적으로 P형에서는 산화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 산화물이 많고 그래서 N형 산화물을 이용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N타입 같은 경우에는 광양전극으로 써야 되고 P타입은 광음전극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산화물, P형 산화물이 없어서 여전히 P타입 쪽에서는 좀 가격이 비싼 실리콘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광전극을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전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좋은 광전극을 만들려고 하면 밴드갭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의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물질을 붙여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 이종접합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형상을 조절해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거울처럼 여러분들 거울면을 보셨죠? 거울면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면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노 구조가 되어서 돌기 형태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반응과 비흡수에 좋기 때문에 그런 나노 형상을 가지게 하는 형상 조절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촉매가 있어야 화학 반응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코캐탈리스트, 조촉매라고 합니다. 반응을 돕는다는 그런 조촉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기 형태로 만드는데 그 돌기 형태를 기본적으로 나노 스케일에서 만들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노는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래서 미터는 이만한 크기인데 10의 9승 미터, 나노미터는 저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머리카락이 50 마이크로미터 직경입니다. 거의 눈으로 볼 듯 말듯 하죠. 사람의 눈은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보지 못하는데 나노미터를 수준으로 가게 되면 반응도 빨리 일어나게 되고 면적도 증가하고 빛 흡수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효과 때문에 나중에 빛이 훨씬 더 잘 흡수되고 반응도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접합에서 밴드갭이 서로 다른 것을 붙이게 되는데 저희들이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는데 타입 2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자 전공이 반대로 가게 되고 전체 전류는 반대로 갔을 때 제일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타입 2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촉매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촉매하면 촉매의 왕은 들어보셨을 텐데 PT입니다. 백금입니다. 백금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백금처럼 또 좋은 게 이리듐입니다. 그래서 수소 만들 때는 PT, 백금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산소 만들 때는 이리듐이라는 IR입니다. 이리듐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PT는 백금은 금의 2배 정도 가격이 되고요. 이리듐은 금의 5배의 가격이 됩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런 성능은 좋지만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저것을 많이 사용할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백금이나 이리듐을 쓰지 않는, 그래서 귀금속들이죠. 귀금속을 쓰지 않고 성능이 좋은 그런 촉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많이 좋은 촉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 결국 낮은 전류에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P형 반도체에서 실리콘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좋은 산화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화물이 실리콘보다는 좀 더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좋은 P형 산화물 반도체가 없어서 P형 실리콘을 가지고 저희들 광음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여러분들 색깔로 보시면 거의 검은색에 가깝죠. 실제로 과시광선을 잘 흡수합니다. 태양광의 70%까지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을 제외한. 그래서 P형 실리콘을 쓰면 좋은 광음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실리콘 기판, 저 웨이퍼라고 그러죠. 웨이퍼를 보면 여러분들 얼굴을 비춰보면 그게 여러분 얼굴이 보일 겁니다.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빛의 30% 정도를 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은 그 표면에 과전압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리콘은 촉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다른 조촉매를 거기에 붙여줘야 되고 또 특이하게 실리콘은 저게 돌덩어리 같은데 잘 부러지긴 하지만 단단합니다. 저거를 물에 넣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을 쬐어주면 실리콘이 물에 녹습니다. 광부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리콘이 물과 바로 맞닿지 않게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를 없게 하는 무반사층, 그 다음에 촉매를 붙여주는 것, 그 다음에 표면 보호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실리콘의 광부식인데 실리콘의 광부식은 실제로 물질 내에서 저런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전자가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실리콘을 바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만들어진 그 전공이 실제로는 산소에 만들어지는 것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산화물로 만들어 버리면 또 성능을 잃습니다. 저는 광부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저렇게 360도로 아주 균형이 잘 맞춰진 이유는 빛을 잘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잎을 보셨을 텐데 잎은 저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죠. 잎은 넓고 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잎 안에 잘 보시면 저렇게 잎맥이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 다음에 잎 전체를 지탱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잎을 보시면
잎은 투명한 잎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살아있는 잎은 투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두께를 얇게 해서 넓게 그래야 태양광을 잘 받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 하기 때문에 저렇게 넓게 그런 형태로 많고요. 그다음에 잎의 표면을 보면 실제로 작은 돌기들이 있어서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잎, 그다음에 투명한 잎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합성을 잘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잎에는 표피층이 있습니다. 그 표피층은 아마 토란 줄기 또는 고구마 줄기를 먹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표피층이 있는데 저 표피층이 있어야 잎이 태양광 아래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잎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잎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표피층입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저희들 아까 실리콘이 물에 녹는다고 했죠. 빛을 쬐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어떤 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iO2라는 그런 막을 덮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보시던 뭐 저런 자연에 있는 풀이라든지 또는 눈과 내리는 눈의 그런 서리 같은 그런 입자와 비슷하게 나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들게 되면 뒤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저기 베어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빛이 나죠. 반사가 되죠. 근데 저기에 저희들 나노 구조의 TiO2를 깔게 되면 전혀 반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더 잘 흡수하고 또 저것이 실리콘을 안정하게 해줍니다. 보시면 저희 40시간 동안 수소를 나오게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TiO2가 있는 광전극에서는 계속 수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재생이 TiO2가 있을 때는 저기 빛을 받으면서 방울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런데 저 TiO2 막이 없으면 실리콘에서 수소가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리콘이 광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미 저렇게 까맣게 돼 있는 쪽에서는 수소가 발생하지 않고 일부 이제 작게 수소가 나오지만 몇 분 지내는 수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TiO2를 이용한 것을 보여드렸고 MOS2라는 어떤 2차원 물질이 있습니다. 이 MOS2는 윤활유에서입니다. 근데 비록 성능은 100금 정도로는 아니지만 매우 싸기 때문에 저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수소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리콘 위에 투명한 MOS2 막을 만들고 그것이 실리콘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촉매 역할도 해서 좋은 광전극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저희들 하였고요. 그 도식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P형 실리콘 위에 저희들이 MOS2라는 것을 합성을 하고 그것을 전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 이 네모 박스처럼 칠해져 있는데 실제로 MOS2가 있습니다. 근데 그 MOS2가 워낙 투명하다 보니 이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MOS2가 있게 되면 그 MOS2는 P형 실리콘을 보호도 하고 그다음에 촉매 역할을 해서 수소를 잘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동영상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는 그냥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그다음에 오른쪽 위는 MOS2가 있는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빛을 쬐어줬을 때 훨씬 더 수소가 잘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MOS2가 좋은 수소 발생 촉매로도 작용을 하고 또 실제로도 안정성도 좋게 했습니다. MOS2가 없으면 금방 광부식이 일어나서 저희 광전극 역할을 할 수 없었는데 MOS2가 있으면서 저기에서는 50시간 정도 측정을 했는데 이 전혀 광부식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것을 이렇게 잘 이해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도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P형 실리콘이 빛을 받아서 전자와 전공이 만들어지고 전자는 수소 발생하는 것에 쓰이고 전공은 산소 발생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MOS2의 역할은 P 실리콘을 보호하면서 수소 발생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물 안에 CO2를 넣습니다. 그러면 CO2가 물의 일부 용해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에 전기를 주게 되면 촉매와 함께 전기를 주게 되면 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C가 들어가 있는 케미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더 극단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들 물 안에 CO2를 넣고 그다음에 촉매를 잘 넣어서 전기를 주게 되면 물 안에서 그 뭐라 그러냐 설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의 기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물과 CO2를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함께 연구한 결과인데 비스무스 나노 플레이크, 그러니까 플레이크인데 나노 형태로 작습니다. 그래서 비스무스 나노 플레이크를 이용해서 CO2를 바꾸어서 포름산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CO2는 쓸모가 없지만 포름산은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격이 뛰어난 어떤 연료였는데, 그래서 물 안에서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우리 수전의 한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수전을 하고 광전극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3차원의 넓은 비표 면적을 가지는 다공성 전극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최대한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 있죠. 그리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넓게 분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런 비표 면적이 넓은 다공성 전극 위에 빨주노초 반환보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밴드갭을 가지는 나노 막대 반도체입니다. 저거를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조촉매는 대부분 입자입니다. 그래서 0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0차원의 촉매를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설명 안 들었지만 플라즈모닉이라는 입자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저희들 빛을 잘 흡수할 수 있거나 반응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3차원 전극 위에 1차원의 반도체를 결합을 하고 0차원의 입자들을 결합해서 오른쪽 상단에서 보듯이 인공 나노 나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니까 인공이라고 하고요. 나노 나무인데 실제로 보면 이제 나노 스케일에서 나무이고 최종 저 높이는 한 1, 2 마이크로 정도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어떤 큰 유리판이나 어떤 판 위에 저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코팅을 하든지 어쨌든 그런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화해서 우리가 보는 태양전지처럼 이제 물 안에 그것을 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빛과 전기를 조금 주게 되면 드디어 수소 생산이 되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하고 이것이 널리 상용화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런 태양광 물분해 수소 생산은 여전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율이 좋지 않아서 실제 상용화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마지막 자료 화면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인공 나노 나무입니다. 정말 우리 뭐 사과나무처럼 뭐 그렇게 생기면 더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키가 약 한 2마이크로 정도 되죠. 저기에서 저렇게 아주 저런 구조가 아주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 아주 좋은 효율의 수소 강정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 기술 다시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떤 신물질을 잘 결합을 하고 나노 구조를 형상화하고 촉매와 플라즈모릭 입자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광전극을 만드는 것이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것을 많이 전공을 했고 또 지금은 사회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저 딘세파라는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와서 저 기술을 배웠고 지금 고국에 가서 이 기술을 다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연구재단 과제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그 물분해 강정국을 효율을 결정하는 인자는 좀 과학적으로 보면 저 세 가지 팩터가 있고 전자전공을 잘 만들어서 재결합 없이 수송이 잘 되게, 그리고 계면에 가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노 구조 제어, 이종 접합 형성, 조촉매와의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고 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또는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쓰시면 쉽게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수님. 네, 이렇게 강연에 대한 질문들을 선별하는 동안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교수님, 오늘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비대면 강의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려니 많이 떨렸고요. 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진짜 강연 정말 멋지셨습니다. 네, 오늘 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갔어요. 예.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까만색 흑연의 밴드갭은 0 EV입니다. 은빛의 알루미늄의 밴드갭은 몇 EV일까요? 로 퀴즈가 나갔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예, 제가 공개해도 되는 거죠? 네. 예, 은빛의 알루미늄도 밴드갭이 0 EV입니다. 네. 키힌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제가 도체, 부도체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 도체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실제로 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없고요. 그렇지만 색깔은 은빛도 있고 구리처럼 빨간 것도 있고 금처럼 황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밴드갭은 0입니다. 도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라운쌤도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회색 수소랑 그린 수소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같은 수소인데 회색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수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색깔로 그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는 녹색 수소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있게 만든 것은 그린 수소, 회색 수소죠. 예. 그린 수소는 그렇지 않고 청정하게 만든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의 유무에 따라서 회색, 그린으로 나누는군요. 예.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거와 비슷한 질문들이 또 연달아서 몇 개 나오긴 했는데 우선은 강준원 님께서 수소를 사용하면 환경이 더 나아지나요? 이게 비슷한 질문 묶어서 드릴게요. 저울대 님께서 전기는 환경오염, 대기오염 등을 일으키는 데 반해 친환경적인 수소는 환경이나 생물에게 끼치는 피해가 아예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수소 자체를 쓰는 그 자체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매우 클린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단 이제 수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태양전지를 써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정말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저희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울대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를 동시에 올려주셨어요. 수소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수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회색 수소라고 했는데요. 회색 수소는 저희들이 석유 정제를 하다 보면 또는 석탄 정제를 하다 보면 메탄이 나옵니다. CH4라는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스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 가스에 저희들 촉매를 넣어주면 그 CH4가 수소와 CO2로 분리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저희들 이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색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 회색 수소는 가격이 매우 쌉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저희들 석유 정제나 석탄 정제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또
또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촉매를 이용해서 아주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색 수소가 값싸게 이용이 되는데 반면에 저희들 그린 수소를 만들려고 하면 그린 수소 자체는 매우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가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럼 가격이 비싼 전기를 쓰기 때문에 결국 그린 수소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태양광을 이용하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를 축적했다가 그 축적된 전기로 수소를 만들게 되면 아주 그 청정 에너지이면서 그다음에 값싼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는 하나 더 필요한데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대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만 있으면 조금 더 값싸게 그러면 맞습니다. 대용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질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려면 얼마 정도 더 걸릴까요? 제 생각인데 여전히 뭐 수소 그 자체, 근데 태양 전지는 지금 충분한 기술이 있고요. 그 대용량의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향후 10년, 예, 10년? 그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또 배터리가 그 들어가는 원소가 많이 고갈이 되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빨리 발달이 돼가지고 얼른 대용량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희동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도 하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그 실제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소 자동차는 일단은 CO2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여서 실제로 물을 만듭니다. 그 연료전지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공기의 정화를 약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산소가 들어오면서 미세먼지를 필터로 제거하고요. 그렇게 되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거랑 조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호준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를 자동차 말고 다른 곳에도 쓰고 있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동차에 쓰고 있죠. 지금 현대에서 이제 그 연료 전지를 넣어서 자동차를 돌아가게 하는 동력원으로 쓰고 있고요. 아직은 크게 되지 않지만 난방으로 이걸 난방 그 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에 수소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열이 납니다. 그 자체로 열이 나게 됩니다. 물론 전기도 나오는데 열만 나오게 해서 저희들 난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또 전기가 나오는 그 자체를 아주 크게 만들면 연료 전지를 매우 크게 만들면 발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만드는 것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난방, 둘째는 뭐 발전소 이렇게 수소를 통해서 진짜 나중에는 사회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오재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그럼 수소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생기나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수소가 없으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지금 저희들 물에서 나오잖아요. H2O. 물 안에 수소 원자도 있고 이제 산소 원자도 있는데 수소가 없다는 말은 결국 물이 없다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서 물이 없으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물이 있는 한 수소는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물이 있는 한 수소는 나온다. 걱정 없겠네요. 네, 양서영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냥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태양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또 그 수소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게 저는 좀 어렵게 들려서요.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전기 에너지만 이용할 수 있죠. 만약에 태양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되죠. 그 전기를 가지고 배터리에 넣어서 전기차를 한다든지 또는 그 전기를 가지고 난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수소를 사용하냐고 하면 수소를 하면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전기를 저장하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용량 배터리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자체의 가격이 매우 비싸죠. 그런데 수소로 저장을 저희들이 잘 하게 되면 아주
저희들이 활용도 높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는 배터리는 태양에너지에 오는 전기를 배터리에 넣어서 전기에너지를 바로 쓰는 거지만 저희들이 수소로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이제 쓰면 되겠죠. 네. 네, 나중에는 수소가 진짜 더 많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진건우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물 분해를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에너지가 없게 되면 물 분해를 다른 걸로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물을 분해해서 이제 수소와 산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물을 분해할 때 전기를 넣은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종류가 많습니다. 전기를 넣어도 되고 또는 열 에너지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열 에너지를 넣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물에 열을 내면 물이 그냥 증발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1000도 이상의 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 수소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어지는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희동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태양광 말고 다른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닌데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어떤 미생물이나 또는 어떤 뭐라고요? 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공기 중에 CO2와 물을 먹고 진짜 수소를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식물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매스 또는 생물적인 것을 이용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물을 머금었는데 수소가 나온다. 예, 예. 바이오매스. 예. 네.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이호준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생산한 수소는 어떻게 따로 분류하여 저장하나요? 물 분해를 하면 산소랑 수소 모두 나오는데 수소만 따로 포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네요. 예, 실제로 광전극을 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 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소가 나오는 쪽에서만 이제 수소를 포집해서 탱크에 넣게 되면 되고요. 근데 광촉매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 표면에서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발생이 되어서 그게 분리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 시스템으로 가서 이쪽에 수소가 발생하고 이쪽에 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실제로 분리를 합니다. 막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가 섞이지 않게 해서 이제 수소만 저희들이 포집을 하게 되고 그걸 탱크에 넣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애초에 이쪽 따로 예, 나온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강원준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수소는 우주에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우주에서 수소를 가져오기는 힘든가요? 우주에 어디에 수소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소가 워낙 가벼워서요. 수소는 어디에도 이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특별히 어떤 행성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소를 가져오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또 우주선이 필요할 거고 예, 우주선을 또 발진시키고 되돌아오게 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좀 가까운 그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것이 좀 더 에너지 지원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수소를 만들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오히려 혹시 전기를 쓰면 환경오염이 심해지진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전기를 만들 때 저희들 발전소를 쓰게 되면 발전소 전기를 쓰게 되면 결국 화석 연료를 쓰는 거니까 환경 오염이 있는 거죠. 태양 전지를 써야 된다는 이유가 태양열에서 오는 것을 전기로 바꾸는 게 이제 태양 전지이니까 그나마 그것이 환경적으로 덜 유해하죠. 물론 태양광도 완전히 유해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만들 때 저희들 여러 가지 각종 케미칼을 쓴다든지 그때도 CO2 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 패널을 건설을 하게 되고 그게 나중에 다 쓰고 나면 또 폐기물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 패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울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돌발 퀴즈에 나왔던 EV, 혹시 EV 단위는 어떤 뜻인가요? 아, 예,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강연을 하게 되면 특별히 이 물리 쪽에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EV라는 거는 E는 그 일렉트론에서 나온 건데 E는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라는 단위가 있는 그 전하량입니다. 전하의 전하량이고 V는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EV 그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실제로 에너지 단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새로운 에너지 단위입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EV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크라운 샌도님께서 교수님, EV 값이 가장 큰 물질은 무엇인가요? 이거 상당히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난이도 높은 그거네요. 저희들이 EV를 이야기할 때 고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 중에는 여러분들 투명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도체인 것들은 0 일렉트론 볼트이고요. 제가 아는 물질 중에 가장 큰 거는 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SiO2라고 하는 물질인데 실리콘을 산화시킨 그 규소 산화물인데 그것이 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제 지식에는 9 일렉트론 볼트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질은 SiO2 맞은가요? 예. SiO2.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교수님. 나노 소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나노 소재의 혹시 경쟁력이나 전망은 혹시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뭐 나노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나노 막대, 그다음에 또 뭐 그 2차원 나노 물질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나노라는 것, 소재라는 것이 각광을 받은 것이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상당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나노 소재 경쟁력 또는 나노 기술의 경쟁력은 세계 4위 정도로 정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나노 기술이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에 아주 키 기술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예. 세계 4위, 이제 3위, 2위, 1위까지 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희정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광부식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광전극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예.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수명을 늘리는 것인데요. 지금 광전극의 수명은 아주 잘 보고하는 것이 1000시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1000시간이면 이제 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한 반년 정도 수명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걸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한 적어도 2년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 2년 정도 쓰는 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광수명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그것까지 연구돼가지고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재성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수소가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쓰기에는 안전할까요? 예, 몇 년 전에 이제 큰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게 수소 탱크가 터진 게 아닙니다. 수소 탱크가 터진 게 아니라 수소 탱크는 안전합니다. 그 포탄을 쏴도 터지지 않을 만큼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그 수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탱크에서 수소를 빼서 쓸 때 이제 누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누수가 있는 거를 잘 감지하는 센서를 달면 되는데 아마 그거를 잘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수소가 나오면 누수가 되면 이 방 같은 데서는 공중에 갑니다. 가볍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불꽃을 켜게 되면 폭발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공중에 수소 센서를 달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불꽃을 켜지 않겠죠. 환기를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안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안전 센서가 있다면 안전하다. 예, 수소 센서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김수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태양 전지의 경우 효율이 한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광전극을 이용한 태양광 물분해의 효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이제 태양 전지 효율보다는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재 기술로는 태양 전지 효율의 0.8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20% 태양전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7%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17%? 예. 네. 그럼 그게 더 17%에서 더 이렇게 더 높아질 수는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태양광 기술처럼 빛을 잘 받고 그다음에 전화 분리를 잘 하게 하면 되는데 더 아이디얼하게는 그 이쪽 이제 태양전지 기술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50%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면 물분해의 효율은 거기에 다시 0.85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예, 계산은 가능하시죠? 안 되지만 집에 가서 예, 눌러보겠습니다. 예, 한 43%? 뭐, 43%? 오, 가능할 네.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에게는 사실 생소한 주제이기도 했어요. 태양광에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게. 근데 이런 신물질 개발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의 견해 같은 걸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보다 빛을 잘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전공을 잘 만들고 안정한 그런 신물질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신물질 개발이 되면 또 우리나라 수소 관련 기술이 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물질 개발은 우리 그 국가의 그런 경쟁력 확대에도 매우 좋은 기술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신물질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2차원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그 2차원 물질, 특별히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약 한 20년 전에 발견이 되었고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그래핀처럼 새로운 신물질이 계속 탄생하면 좋은데 신물질을 발견하기가 또는 만들기가 매우 쉽지 않음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신물질을 통해서 수소 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배터리, 반도체 그런 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어떤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물질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설명해 주신 수소가 저희 환경 속에서 많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미래를 꿈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멋진 강연과 자세한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6월 1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가천대학교 안성수 교수님을 모시고 음식에서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연구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광주 농성초등학교 정경수 선생님께서 UFO 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태양광을 이용한 고효율 그린 수소 생산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장호원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